자, 그럼 조선시대로 한번 넘어가지고 조선시대 천지가 어떻게 실천되었는가? 우선 결론적인 이야기하고는 먼저 하고 넘어가겠죠. 천재가 거의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국조 오레이 조선의 어떤 그 일의 어뢰서인 국조 오레이 하면은 조선을 명의 제후국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후국에서는 천자가 지내는 그런 천재를 지낼 수 없다. 그래서 원구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주 특징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고려 사회는 그런 오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사 시스템이 대사, 중사, 소사 했을 때 대사에 원구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이런 의례서에 원구제라는 것이 없어요. 왜? 천자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한 단계 낮은 어떤 그런 제사들이 주로 대사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구제가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는 원구제를 지내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바로 여기 인용을 해놨습니다만은 변계량 같은 경우다. 그래서 조선에서 천재를 지내는 것도 타당하다 하는 그런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조 이전까지 원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원구를 실천했느냐?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선시대 천재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이 원구에서 하는 그런 제천예가 거의 사라졌다 이야기했는데 왜 천재를 못 지냈느냐 하는 그 이야기 구체적인 배경을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양분부적으로 본다면은 조선시대 세조 이전까지는 원구제를 지내면 안 된다는 논리가 있었고 원구제를 지내도 된다는 그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선 초기에 이 제천을 반대하는 논리, 그걸 왜 안 되는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 대부분이 뭐냐면 이 실록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한다면은 한 가지입니다. 천자가 아니면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가 없다. 제후국에서는 천재를 지내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말하면 예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통해 가지고 끝까지 천재를 반대했던 사람이 주장자 이렇게 나와 있죠. 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태종 같은 경우도 많은 천재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원구제를 실천한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천재를 실행해도 된다라고 주장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변계량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뒤에 또 이거는 굉장히 주장이 많아가지고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 조선의 어떤 상고 시대부터 이런 천재를 지냈기 때문에 조선도 지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예를 들면은 가뭄이 온다든가 어떤 천재지변이 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그때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천재를 올려도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어떤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천재를 지는 것도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볼 때 이 두 가지를 서로 이렇게 이 두 가지 견해 같은 대립되어 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거의 못 지냈습니다. 그냥 지내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가 더 지배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천재를 못 지내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세조가 천재를 지냈다는 겁니다. 세조가 천재를 지냈다는 것은 이게 왜 또 아직 안 되지? 네, 왜 그러나? 이건 나오는데. 아무도 안 만지는데 지 혼자 가네.
이제는 세조대에서 특징적인 것이 그 이전까지는 거의 원구제를 지내지 못했던 것을 무려 7번이나 원구제를 올렸고, 특히 그것도 스스로 섭사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제사를 올리는 친사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또 특징적인 것이 정월 보름에 대부분 올렸다는 거죠. 7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대부분 다가 1월 15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대상도 호천상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장소는 원구고 목적은 기곡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목적이 기곡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말하는 동지에 지내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여기서 호천상제에게 또는 원구제를 지내고 친사를 했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어떤 동기적인 성격도 굉장히 뜬다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은 단순한 어떤 그런 천재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어떤 의미로서 천재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은 이런 이 세조가 천재를 7번이나 강행했을까? 아마 그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집권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지배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상제 하늘을 통해 가지고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조 이후에 물론 광해군도 원구제를 진행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정조도 그런 데 관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행되지는 못했는데요. 그것이 다시 실행된 것. 그래서 조선의 이 동방조선의 어떤 역사에서 봤을 때 이런 원구제가 온전한 형태로 부활된 것이 고종이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국호 대한제국하고 광무라는 어떤 그 연호를 만들고 하면서 기존에 있던 남단 대신에 환구단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황천상제에게 고유제를 올리고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고종 황제가 올린 이 황구제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그것은 바로 조선이 천자국, 대한제국이 천자국이었음을 알려는 것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잃어버린 그런 천자국의 위상을 되찾은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주로 그냥 이렇게 뭐 고유제를 올렸다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주로 천자국이 됐다, 뭐 황제국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 경우인데 오히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천자국이었음을 드러내는 황제국이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또 다른 자료가 없느냐는 거죠. 그런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황제가 등극하게 되면은 어떤 새로운 국세를 만드는 거예요. 국세.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그런 공식적인 도장을 말하겠죠. 어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물론 이것은 어떤 뭐 제후국의 형태에서 다시 말하면은 황제국으로 전환하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바로 이런 어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이 국세 황제의 도장을 말할 때는 세나 보 또는 뭐 기타 좀 제후국에서 쓸 때는 흔히 말할 때 인 또는 장 이런 걸 개념을 쓰는데요. 황제 등극할 때는 그래서 보, 황제 어보, 황제 어세 이런 어떤 새로운 국세를 만들게 됩니다. 원래 이런 국세를 만드는 것도 이 진시황 때 처음으로 이게 뭐 전국세다 하는 거 있죠. 그걸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용돼 가지고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가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뭐 서류 같은 경우도 이 임금이 찍을 때 그걸 주로 글자를 새길 때 황제어보, 황제어세가 아니라 조선국왕지인, 조선국왕의 인이다 이런 개념이죠. 그 인자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것을 버리고 바로 고종 황제는 몇 가지의 그런 새로운
국세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 여기 이 도장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특징인 것이 이전에는 주로 도장을 찍을 때 손잡이 이걸 뉴라고 하죠. 이 도장도 모양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은 황제국이 갖는 것, 천자국이 갖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제후국의 손잡이하고 달랐어요. 다시 말해 용의 무늬를 새긴 그런 이유가 있고 또는 거북이를 새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바로 어떤 용을 새기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조선의 황제국의 어떤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어떤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종 황제가 이 등극기를 하고 나서 2박 3일 동안 했던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뭐 23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황제에 올랐기 때문에 뭘 하겠습니까? 황후도 책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황후를 책봉하는 또 의식을 갖게 되고 또 왕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소위 어떤 한 등급씩 올리게 되는 황제국의 어떤 그런 전통에 걸맞는 그런 어떤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2박 3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새로운 국가를 선언하고 황제 등극을 하게 되고 책봉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황제국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제도적인 그런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한번 완성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이 고종의 어떤 그런 황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많이 안 알려졌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그렇다면은 천제를 어디서 올렸나 하는 것. 주로 이제 원구단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상고시대의 환단고개 같은 경우에 주로 많이 나온 것이 소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신단수 아래에서 이 환웅천왕이 내려와가지고 무엇을 했다. 일종의 어떤 그런 성지에서 어떤 무슨 어떤 뭐랄까 행사를 했다 하는 그런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조선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초대 당군 왕검이 천자로 이렇게 추대되기 전에 잔목터에서 이런 의례를 가졌는데 그 잔목터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과 다름 아닌 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환단고기에서는 이런 이 당군들이 그런 소도에다가 어떤 그런 이 어떤 주변의 환경을 조성하는 여기는 뭐 금줄을 메어 가지고 뭐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하는 게 나옵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이 소도는 굉장히 신성한 지역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 소도를 이렇게 드러내는 전형적인 어떤 유물이랄까 어떤 그런 것이 솥대라고 하는데 이 솥대는 소도임을 알리기 위해서 그 앞에다 이렇게 긴 장대라든가 이런 높은 어떤 그런 기둥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주로 신을 모시는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박성수 교수는 옛날에 신단수를 대신한 그런 기둥이 솥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솥대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이것이 그 일주문에 도리라는 그런 일주문에서 이런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동남아 지역에서도 이런 흔적이 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이 오벨리스크라 하는 것도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솥대의 기능과 다를 바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신전 앞에다 이렇게 두 개의 큰 어떤 이런 돌 기둥을 만들어 놓는데 이걸 뭐 오벨리스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신을 모시는 그런 아까 얘기했던 고조선의 솥대와 그 기능이 굉장히 통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구라트라는 것도 제천 문화의 그런 흔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구라트를 수메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산이다 또는 하늘 언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도 결과적으로 어떤 이 하늘
재를 올리기 위한 어떤 그런 인공산화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우르에서 나왔던 그런 지구라트 같은 경우가 이런 모습인데요. 위에 보면은 굉장히 평평하죠. 여기 이제 일종의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조금 일반 평지보다 높게 만들어 가지고 하늘을 모시던 그런 제단, 또 신전 이런 것을 마련한 곳이다. 천재 문화의 어떤 흔적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피라미드 마찬가지고 이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형식에 보게 되면은 여기 그림이 나옵니다만은 굉장히 계단으로 되어 있으면서 평평하죠, 위에가. 그런데 이것이 자꾸 무너지니까 아마 형태가 바뀌었는 모양이에요. 중간에다 이제 새로 이렇게 흙을 자꾸 쌓고 이래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외벽에 돌판을 붙여가지고 삼각뿔 모양의 이런 피라미드로 바뀌었다. 이 바뀌면서 이제 천재, 재단 어떤 그런 형식으로 이용되다가 나중에는 이게 뭐 무덤으로 이용되고 하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밖에 이런 제천 문화가 또 많습니다만은 전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 이게 명확하게 제천 문화 흔적이다 이렇게 딱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걸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국의 스톤헨지 같은 경우도 그 용도가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례와 무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은 과연 이 제사를 누구에게 올렸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도 우리는 할 때 뭐 여러 가지 천신이다, 뭐 천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당나라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예전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늦게 나오는 것이 개원례입니다. 이 개원례가 이 만들어가는 그 이후에 동양의 어떤 역사에서 거의 당 이후에는 개원례를 따라 가지고 이런 그 제천 행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원례에서 과연 이 제를 올렸던 주신이 뭐였느냐 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겠죠. 바로 이 개원례에서 나오는 주신은 호천상제입니다. 이전까지는 호천상제가 아닌 경우도 있었지만은 개원례를 통해서 전부 주신이 호천상제로 통일됐다 하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누구한테 올렸느냐 하는 대상을 볼 때 아까 앞에 나왔던 이게 옥황정인데 옥황정에 모셔진 위패를 보게 되면은 알 수 있겠죠. 바로 여기 옥황정에 나와 있는 위패가 보게 되면 황천상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황궁우에도 보게 되면은 이게 그 황궁우에도 보게 되면 이게 그 천당공원에 있는 거죠. 황천상제 위패라고 이렇게 나와 위에 기록이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그 황궁우에 모셔진 위패도 마찬가지로 황천상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고려사에도 보게 되면은 마리산 참성단 초제와 관련시켜 가지고 거기서도 누가를 모셨느냐 하는 그 기록을 이형상이라는 사람이 썼던 강도지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호천금궐 지존 옥황대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은 이런 천제를 어떤 절차,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올렸느냐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동양사회에서 오랫동안 지배적이었던 예전이 바로 대단개원례이기 때문에 그 대단개원례에 의하면은 이건 그냥 말로 하게 되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일단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계, 그다음에 진설, 그다음에 성생기, 그다음에 난가출궁, 전옥패, 그다음에 진숙, 난가환궁이다. 이건 다시 말하면은 처음에 이 천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관련된 사람들이 어떠한 몸과 마음 또 일하는 과정에서 자세를 갖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황제가 현장에 갔다가 나중에 궁궐로 되돌아오는 그런 과정까지를 종합적으로 담은 순서입니다. 이 대단개원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고려시대에도 보면은 고려사의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 고려사의 내용에 의한다면 대단개원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고려사에 의하는 왕의 천제 절차, 친제에 의한다면 재계는 이야기했죠. 아까 했듯이
주로 제사에 앞서가지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음식과 행동을 삼가하면서 부정을 피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 제기에도 이제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일주일 하느냐 며칠 하느냐 다른데 여기서 이제 제기의 기간도 뒤에 나옵니다만은 주로 산제라는 것이 있고 또 치제라는 것이 있어요. 산제는 4일 동안 하고 치제는 3일 동안 하는데 4일 하는 그런 경우 동안은 자기의 평상시 일을 해가면서 몸과 마음을 좀 건전하게 하고 또 깨끗하게 하는 그런 상태고 나머지 또 3일 동안 할 때 치제라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천재와 관련된 일만 하는 거예요. 그 나쁜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사에 앞서서 관련자들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근신하는 그런 과정이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세조 3년 때, 세조 때의 원구친사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조금 전에 봤던 그런 내용이 뭐예요? 조금 전에 했던 그 내용에서는 고려사에서 나온 내용이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반복되기 때문에 일단 이걸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설하는데 두 번째 과정은 의뢰가 거행되는 장소를 만들고 또 필요한 물건들을 배치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왕이 구체적으로 현장에 궁에서 나가는 그런 과정, 출궁 과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과연 이 천지에 바칠 재물 같은 것이 깨끗한지 옳은지 이와 같은 것도 다 살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성생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은 하나의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준비 과정인데 그 구체적으로 실제로 천재를 올리는 과정은 두 번째 나오는 전패 또는 뭐 전옥패라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상제가 어떤 그 상제 신에다가 왕이 그런 폐물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올리는 과정이죠. 물론 이 올리는 그런 과정에서 음식도 올리고 뒤에 보면 진차 내려가지고 여러 가지 뭐 찬이라든가 아니면 술 같은 걸 올리죠. 그래서 술을 올릴 때 보통 뭐 초혼이다, 두 번째 올리는 과정, 세 번째 3번. 그러니까 초혼, 중혼, 아흔, 정혼 세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왕이 다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는 게 시대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떻든 간에 전형적인 형태는 이 황제가 세 번 다 초혼과 그다음 아흔과 정혼 다 올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제사했던 그런 그 과정을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인데 이제 황제가 음식을 이제 맛을 보는 그런 과정이겠죠. 어떻게 보면 음복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음복 의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지금까지 마쳤던 올렸던 음식 같은 것 아니면 잔 아니면 이런 제기 같은 것을 이제 좀 거두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할 때 그 음식 같은 경우를 나중에는 태우기도 하고 땅에 묻기도 하는데 주로 하늘과 관련되는 그런 제사할 경우는 주로 이것을 주로 연기를 내기 위해서 망예라 해가지고 어떤 이걸 태우는 그런 과정이 망이라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끝나게 되면은 왕은 환궁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 과정에 가장 최근에 했던 것이 고정의 황구제인데 고정 황구제를 표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맨 처음에 현장의 문제죠. 황제가 입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참가자들이 절을 하는데 국궁사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 술을 올리고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이 옥이나 패백 같은 것을 올리고 이런 올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술을 또 3번씩 올리는 과정이 나옵니다. 물론 그 과정 사이에 초원이 끝나고 초원 첫 잔을 올리고 난 다음에는 충문 같은 것을 읽기도 하겠죠. 마찬가지로 거의 끝날 무렵에 가면 변두, 철거, 제사에 사용되었던 제기를 치우는 과정이 되고 맨 마지막에는 망뇨 해서 충문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태우거나 또는 땅에 묻는데 하늘과 관련되는 그런 제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이것을 태우는 경우가 많았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내용들이 주로 이제 우리 그 책에는 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본다면 이런 것이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천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어떤 그 과정에 대한 것을
여러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한번 몇 가지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게다 보면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 한다면은 이 천지를 올린 주체가 누구였느냐 할 때 주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천자가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천자 문화를 상징하는 천재를 주관하는 천자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어떤 그런 또는 상스러운 어떤 그런 동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과 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과 봉을 음양과 관련시켜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일월과 관련시켜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천자는 영봉을 상징한다. 그 영을 말할 때 영은 이제 음과 양과 관련시켜서 봤을 때 용이 음을 상징한다면은 봉은 양을 상징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용이 천지 물에 있던 그런 조화를 다스린다 하면 봉은 오히려 불의 조화를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천자 문화를 상징하는 이런 영봉이라 한다면 그걸 또 그런적으로 올라간다 본다면 삼조고와도 관련시킬 수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그 문화가 영봉 문화 또는 뭐 천자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영봉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유적이라든가 유물이 굉장히 많죠. 우리 홍산 문화에서 그런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각종 뭐 옥기라든가 톡이라든가 그와 같은 것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한번 사진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인데요. 천자 문화의 유물 또는 영봉 문화의 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영봉 문화의 원리는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우리 홍산 문화를 얘기할 때 흔히 뭐 기원전 4천 얼마부터 이렇게 합니다만 그걸 조금 넓게 이렇게 한다면은 이 사회 문화까지도 이렇게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본다면은 이 사회 문화에서 용형상의 어떤 그런 저수령과 또 돌로 쌓은 용형상의 석소령이 나왔는데 이와 같은 것들도 아까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결국 홍산 문화의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결국 이때 나왔기 때문에 홍산 문화의 주체가 결국은 동이족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영봉 문화 원리는 동이족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